자, 반갑습니다. 네, 4월 5일 월요일이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4월부터는 이제 격주로 이제 4월 5일에 라이브를 하니까 아마 4월 19일 날 2주 뒤에 라이브에서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앞서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시장 자체가 그렇게 급하게 지금 대응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시장이 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강하게 간다고 이게 뭐 우리가 여유가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오늘 이제 그 주제로 바로 넘어가면, 잦은 매매를 하신 분들과, 그리고 비록 좀 심심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게 뭐지? 스스로도 좀, 내 자신에 대한 투자 색깔을 바꿨다고는 생각했지만 스스로에 대한 어, 뭔가 의심을 가졌던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잘 고른 종목 하나라도 들고 있는 분들이 지금 최근에는 더 나은, 단순히 뭐 수익률만 나은 것이 아니라 뭐 시간적인 여유나 계좌에 대한 여유 모두를 모두가 우위에 있는 그런 또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카카오톡 채널도 마찬가지고요. 뭐 종목 추천을 뭐 단기로 우리가 막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막 카카오톡 방에서도 오늘 뭐 단기 추천 중이다 해서 종목들을 막 하루에 3개에서 5개씩 막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몇 분께서 따라오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과는 또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전략이겠죠. 항상 제 색깔은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효율적인 시간, 효율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제가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말 좀 뭐랄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매매를 많이 하는 분들보다 어느 정도, 제가 이전 이제 계속 영상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눈덩이, 덩어리가 조금 된 종목이 막 20% 수익이 나거나 15%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을 한 두 개, 세 개 쥐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도, 올해 상반기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상당히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분들은 단순히 우리 주식시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리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분들과 아닌 분들, 단순히 알고만 있고 실제로 이행하는 분들과 실천하는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는 지금 당장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5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뭐 하려 그래. 근데 이게 지금 요즘 시장에서 나오는 게, 이런 개별주들이 팡팡 튀어 올라갈 때마다 수익률이 바뀌는, 코인 시장에서도 또 이런 얘기들이,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30원, 40원짜리 됐던 코인이 그때 떨어지면 사야지가 아니라 이미 이제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 더 큰 기회를 맛보고 있는 그런 시장. 시장이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배경들이 계속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오늘 전반적인 방송의 핵심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상수리나무가 된 도토리라고 하면, 여기서 스몰캡 저평가된 저평가 스몰캡들을 저는 이제 도토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다 아시죠? 굳이 이제 제가 도토리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려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불과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올해 해가 바뀌고 벌써 상수리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아마 오늘 제법 보여드릴 것 같고, 그만큼 이제 3개월 전에 이제 믿고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계좌가 좀 바뀌고 있는 것들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끝까지 또 영상 들어보시고, 아직도 뭐 해가 이제 3분기나 더 남아있죠. 그래서 9개월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좋은 기회들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잦은 매매를 하면 할수록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에 지금 전체 개인 투자자 3명 중 1명이 작년에 증시에 들어온 거거든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럼 작년에 들어왔으면 돈 좀 벌었겠네? 라고들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첫 단추부터 잘못 낄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거죠. 다 주식시장이 그런 줄 알고 들어왔다가 이제 올해 더 많은 금액을 베팅했거나, 그런 분들은 제가 그 연초에 그 라이브 방송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장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수익 결코 쉽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년에 온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냥 무슨 뭐
한번 땡기면 제대로 몇 프로씩 나오는데 잠깐 일하고 왔더니 몇 프로가 올라갔던데 작년에 몇 배 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하나의 좀 단편적인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작년에 오신 분들은 이 착각이 정말 지금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야 만만치 않구나. 근데 작년에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단편적인 시각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은 더 혼탁해지고 변동성은 커질 것이고 또 그들은 계좌가 정말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잘 간다고 해서 대형주 쫓아갔다가 야 이거 많아서 한 30%까지 가네 정리했더니 나중에 반등 나오고 또 갈아탔는데 뭐 관련주들 막 갈아타는 거죠. 순식간에 반토막 나신 분도 계세요 주변에. 음. 본인 스스로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결정이 아니라 그냥 감으로 직감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실제적인 수치나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고 기업적인 접근이 아니라 시세에 대한 쫓김, 뇌동을 하셨던 분들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행여나 좀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잦은 매매. 물론 나는 금액이 작은데 뭐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냥 단기 트레이딩 해야지. 근데 그 습관이 어느 정도 볼륨을 키울지는 모르겠지만 성공을 정말 운 좋게 잘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잖아요. 이건 자기 성향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저도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요. 트레이딩의 한계를 느낄 때가 올 거예요. 어. 대다수의 슈퍼개미들이 왜 지금 트레이딩을 안 하는지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자산이 예를 들면 100억, 200억 되는데 실제로 트레이딩하는 금액은 10억 언더인지 그것만 보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트레이딩과 실제로 이제 주식은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과의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잦은 매매를 하면 할수록 이제 동학개미 운동 덕에 이걸 누가 동학개미라는 걸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증권업종은 완전 신나요. 역대급 호황. 네. 계속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가 쌓이는 겁니다. 특히나 MTS로들 많이 하잖아요. 수수료가 더 높아요. PC보다. 세금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라이브 때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농특세가 많이 늘어났다. 거래소 쪽 거래 되게 많이 한 거. 기억들 나시죠? 라이브. 넘어갈게요. 자, 혼탁합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미국 시장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상방 모멘텀이 없는 시장일수록 그렇습니다. 계속 자금을 찍어내서 양적 완화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복잡한 거시경제에 대한 그림들을 우리가 언제부터 확인했다고 미국 시장도 물론 밤늦게까지 막 확인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내가 과연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미국 시장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회계학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회계사들 전부가 다 주식시장에서 대박나게 그 중에서 대박난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알아도 지나치게 많이 알아도 또 회계사들은 알 거예요. 그냥 이 시트는 그냥 하나의 시트에 불과한 거. 이걸 너무 전적으로 믿다가는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해서 대표자도 봐야 되는 거고 사업적인 그런 전반적인 업황도 봐야 되고 복합적으로 지금까지 과연 당장 찍힌 시트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대한 물론 팩트 자료일 수도 있지만 소위 뭐 아시는 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정도 되는 여기를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이게 뭐 갑자기 매출로 잡히거나 아니면 매출로 안 잡힐 수도 있고 봐야 될 것들이 제법 있긴 하지만 자 너무 깊이 있게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내가 하는 자세는 좋은데 요즘도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과거에는 너무 없었고 98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막 호가 갭도 막 만들어지고 이러잖아요. 막 갭도 갭 상승이 기본으로 나왔으니까 과거에는
잘 모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시가로 막 주문내고 전화로.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서 지표들도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진 거지. 또 욕심들이 나는 거지. 내가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모르면 불안하고. 그렇다고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물론 뭐 정말 전문 몇 명 투자자들은 뭐 수익을 날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막 국채금리에다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까지, 인프라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꺼내 듭니다. 투자자들은 어디에 이제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국제금리 때문에 막 불안해가지고 막 뺄 때는 언제고, 기술주들 막 밀어나고 갑자기 또 인프라 부양책 또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올라갔다고 저는 판단을 한 거고요. 제가 이제 그, 그 소통을 통해서 그 텍스트로 좀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 정도 인프라 부양책임에도 불구하고 덜 올랐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장을 버티게끔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 손들은 웬만해서는 지금 상방 베팅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시장도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더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다음 달에 뭐 공매도 재개부터 시작해서 환율 시장도 조금 1120원 밑으로 좀 언더를 더 내려와야 되고요. 훅 좀 꺼져줘야지, 조금 어느 정도 꺼져야지만이 좀 분위기가 좀 안정화가 되는데, 그래요. 지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자, 재밌는 게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정체가 돼 버리니까, 자, 이 역발상을 계속 우리가 이 방송 들으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지 마시고요. 이런 기사들은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단 말이죠. 자, 살짝 큰 종목들이나 종목들이 지금 좀 뭐랄까, 좀 시장이 좀 정체된 분위기가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열풍이 시들해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이 중개 사이트 트래픽까지도 감소를 했다는 얘기는, 트래픽이 뭐예요? 접속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늘어나는데 감소했다는 얘기는 접속자가 많이 없다. 무슨 얘기죠? 기존에 물려 있거나 기존 세력들을 계속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수익이 났으니까 잠깐 팔면서 계속 회전을 시켰는데 물려 있을 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신규 매수세들은 좀 불안한 거야. 미국 시장도 조금 이제 간달간달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유동자금은 많긴 많은데 좀 예전처럼 작년처럼 누구 돈 벌었다더라 얘기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많이 묻지마 투자가 막 성행을 하는데, 물렸다, 뭐 삼성전자 94층에 있어요, 이런 얘기 듣고 있으니까 뭐 테슬라는 몇 층에 있어요, 막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남들이 정말 핫할 때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얼마 벌었다더라. 막 삼성전자 올해 초에 막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파운드리 쪽을 섭렵할 것이다. 마치 TSMC는 망한 것처럼 막 이런 찌라시와 이런 막 정보들이 막 난무하면서 삼성전자로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상방으로 쳤는데, 그게 지금 단기적인 연중 꼭지가 되어버렸죠. 남들이 몰릴 때는 절대적으로 가면 안 되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 그리고 맛집. 배고파서 맛있다라고 표현할 바에는 안 가는 게 낫다. 줄 서서 기다리다가 배고파가지고, 예? 점심 먹으러 갔다가 저녁 먹고 올지언정 안 가는 게 낫다. 올 바에는. 네. 주시장도 마찬가지죠. 계속 제가 이 말씀 처음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붐비면 붐빌수록 노출된 금액에 정작 금은 없다. 이전 우리 라이브 방송 그 테마들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하나의 일환으로서.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역발상에 대한 부분들. 아무리 심심할지언정 나는 그래도 남들이 어렵다, 힘들다, 한숨 쉬거나 시장 지지부진하다 할 때 계속 눈 부릅뜨고, 이제 어떤 기업들을 내가 쥐고 가야 될까, 새로 담아야 될까. 요즘 시장이 어떻게 보면 나쁘진 않아요, 분위기가. 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작년에 대한 이슈들은 다 일단락이 됐죠. 주총 시즌 다 끝났고 본격적으로 1분기 어닝 시즌이 돌아왔다. 자, 미국 시장도 그렇다고 크게 밀어낼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지금 S&P 500 그 전체 그 덩어리 중에서 그 빅테크 쪽 있잖아요. 얘네들이 뭐 애플이랑 뭐 구글이랑 팡 걔네들 대표적인 애들. 얘네가 전체 그 소위 마켓캡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에서
거의 23%, 거의 30%에 달하는 그림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흔들릴 때마다 시장이 막 나스닥 쪽 출렁일 때마다 S&P 500도 잘 못 가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우가 이제 상대적으로 가거나 나머지 495개의 기업들은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는 못하는 그냥 업종 섹터에 맞춰서 들어가 있는 정도지 실제로 시장에서 입김을 내는 애들은 여기에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역시나 역으로 해석을 하면 어, 시장 왜곡이 제법 나올 수도 있겠구나. 변동성을 얘네들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시장이구나. 큰 손들이 위로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얘네 가지고 계속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거나 파생 쪽 가지고 같이 복합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미국 시장도 계속 좀 정체가 돼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이 그래도 지난주에 비로소 기술적으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그런 자리. 음, 잠시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나스닥 지표고요. 나스닥은 지금 저항대가 좀 있어요. 13,6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까지 가면 안정권. 얘는 조금 제가 좀 확인하고 있는 거고 지금 다우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지금 자리입니다. 그리고 S&P 500도 그래도 괜찮아요. 반도체 지수도 괜찮게 갔기 때문에 나스닥만 13,600, 700 이상에서 이제 안착을 할 경우에는 4월장 저는 그렇게 나쁘게 안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분위기 안에서 다시 아니면 국내 쪽 그래도 외국인들 좀 포지션이랑 환율 시장이 조금 중요하다고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외환 시장이 지금 1127원, 3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100 한 15원대, 10원대 밑으로 언더로 내려갈 경우에는 국내 큰 종목들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럴 경우에 기존에 움직였던 개별주들은 조금 주저앉을 수도 있고 뭐 많이 빠진다기보다는 좀 재미없게 갈 수도 있고 그동안 좀 쉬었던 계속 손바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그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제대로 먹고 시장 대응할 수 있을 때 대응하다가 또 대형주 장세 왔다가 또 대형주로 갈아타고 이건 상당히 쉽지는 않다. 음. 자, 그래서 전체적인 파일을 보시면 이런 미국 시장도 우리랑 뭐 다를 게 없구나. 안 좋은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은 프랑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국가 채무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유럽 시장에서 슬슬 하나씩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들은 예전부터 나왔었거든요. 남미 쪽, 중남미 쪽 아래쪽은. 근데 유럽 쪽에서는 저는 계속 실업률을 보고 있잖아요. 스페인 쪽이 너무 조용한 것도 이상한데 이탈리아 쪽이랑 얘네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근데 너무 지금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 이야기가 일체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프랑스에 대한 얘기가 지금 예산 적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뭐 항상 나왔던 거 우리나라 가계비 신용대출 속도,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 이거는 뭐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언제 우리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을지 모르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좀 참고하시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이제 이거는 불과 이제 오늘 막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4차 유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그 백신 접종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참 오히려 이제 그 백신이 안 통하는 뭐 어디 뭐 남아공 뭐 이런 변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음. 네, 라이브 방송은 제 얼굴 안 띄우고 합니다. 네, 제 카톡방에 지금. 네. 제가 방법을 몰라요. 카카오 TV는. 네, 카카오 TV로는 하는 방법을 몰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준비를 해서 라이브 방송 때는 얼굴 띄우고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코로나도 아직은 일단락이 안 됐다라는 거. 백신을 열심히 접종자 수가 늘고 있는데, 맞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악재들은 뭐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분석해 드릴 수는 없겠죠? 그죠? 뭐 의료계 쪽에서도 이거 예측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계실 거야. 백신 효과가 어떻게 돼서 몇 년도 언제는 확실하게 종식이 될 거고 끝날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항상 돌발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난무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항상 혼탁하다 이겁니다. 이 배경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 보자. 투자에 중요하다가 아니라 야 이거 투자자들 이거 정말 봐야 될 게 너무 많고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고 이거 다 해야 될까 봐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묻는 겁니다. 자, 저는 항상 고용지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다른 건 잘 몰라요. 저는 막 거시적인 흐름, 물론 이제 전공이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중요한 거는 저야 이제 계속 탑다운 방식의 투자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트렌드, 흐름들을 막 정말 임팩트 있게 막 짚어드리고 이럴 수는 없어요. 실제 그렇게 제가 하는 척을 한다면 그냥 어디선가 흉내를 내는 거겠죠. 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그래도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니까 중요한 거 고용지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딜 가더라도. 작년 코로나 쇼크 때 훅 내려갔던 것이 금방 이제 회복이 될 듯 했는데 이전 자리 회복할 거라고 작년 9월, 10월 달에 막 예측치가 나왔는데 못 올라갔어요. 이게. 그냥 거의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월가 쪽이나 이런 데 얘기 나오는 게 없어요. 저도 눈 부릅뜨고 찾고 있는데 네,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고 뭐 좀 줄어들었다, 다시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밖에 안 나오고 중요하지 않는 지표들 잠깐 나오고 있는데 이전 자리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이건 일단은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미국 시장은 현재 미국 정부는 알 거예요. 그냥 인프라 부양책에 대해서 그 카드를 그냥 꺼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항상 이 정책적인 것들이 당장 뭐 시행의 여부를 떠나서 처음에 이제 끌어올리는 시점이 중요한데 굳이 이거를 3월 달에? 3월 달에 제법 그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도 상당히 좀 의아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자금을 찍어낸다는 얘기인가? 불리할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부양책이 잠깐은 될지 모르겠지만 기축통화로서에 대한 그 역할이 계속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못 믿겠어요. 금리 인상을 뭐 2년 뒤에 하겠다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돼서 우리는 금리 인상 하겠다 딱 나오면 그냥 시장은 바로 꼬꾸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고용지표가 좋아진 것처럼 이건 볼 수도 있는데 잠깐이었고요. 그 이후 좀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 그림들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갖고 온 겁니다. 네. 자, 그래도 지금 약간의 이런 또 호재성 부분들은 있어요. 우리 전체 시장에서 거의 30% 차지하는 시가총액에 삼성전자, 뭐 우선주 포함해서 깜짝 실적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역으로 누구나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못 내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역으로 또 생각을 하는 발상도 중요한 거잖아요. 다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항상 예전에 그랬거든요. 정작 실적 발표할 때 삼성전자는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너무 항상 지나치게 서프라이즈 나오다 보니까 다음 분기 때는 꺾일 거야. 다음 분기 때 서프라이즈가 과연 나올까? 선반영이 됐겠지. 주가에 대해서 계속. 근데 이거는 이제 호재는 맞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수요일날 지금 그 예상치 지금 나올 텐데 아마 그 다음에 여전히 지금 뭐 퇴직연금부터 시작해서 직접 굴리는 이제 자금이 막 사상적 100조 원 돌파했다. 막 퇴직연금 적립금이랑 유동자금이 정말 풍부하다는 거. 막 법인 쪽에서도 투자 많이 하는 거 지난 라이브 때 제가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오로지 개인 계좌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법인 계좌를 통해서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법인들이 늘고 있다는 법인 설립을 또 투자를 하려고 만들고 세금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뭐 편법 아닌 편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호재 아닌 호재 시장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 같은 것들이 국내 주춧돌이 되고 있는 중심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실적이 좋고
그리고 유동자금이 여전히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가 유지가 되는 거지, 이런 배경이 아니라면 어떨까라는, 네, 좀 무시무시한 생각도 또 안 해볼 수가 없죠. 투자자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부터 안 좋은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과연 어긋난 발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 관련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음, 저도 워낙 완벽주의자다 보니까 근데 좀 많이 내려놓을 필요는 있어요. 이걸 내가 다 잘한다고 완벽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글쎄요. 우리가 그 정말 그 가장 유명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만 봐도 기술주에 대한 해안은 과거에 있었나요? 최근에 이제 애플을 통해서 만회를 많이 했지만 기존까지는 거의 굴뚝주들 중심으로 투자를 정말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데는 아예 투자를 안 한다. 다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투자자였지만 잘할 수 있는 역할 안에서 투자를 한다. 비록 투자의 기회는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투자 성공에 대한 확률은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는 투자에 대한 성공을 높이는 게 맞는 거지, 남들에게 내 지식을 어, 뭐야, 지식을 뭔가 막 과시하고 많은 막 전문 용어를 많이 섞는다고 이게 정작 계좌랑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매매 횟수도 마찬가지고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아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내 성향을 분명하게 알고 여기에 맞는 꼭 필요한 근육을 만드는데 쓰는 게,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자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지금 요즘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정말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뭐 방송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카카오톡도 계속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안 올려드리잖아요, 제가. 코멘트 똑같이 드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많은 기업들을 내가 계속 드린다고? 글쎄요. 저는 이제 종목들 몇 가지로 해서 좀 압축을 하고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 다른 모습,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면 이 사람 저를 오히려 의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자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역할, 이 섹터 안에서. 예전에는 저도 막 무분별하게 막 제 모든 업종을 통틀어가지고 막 분석을 다 했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조금 제 트랙 레코드를 쓱 돌이켜 보면, 투자했던 여러 가지 역사들 좀 돌이켜 보면, 제가 좋아했거나 잘 알거나 아니면 주변에 네트워킹이 강하거나 제가 이런 부분들이 더 시간을 쏟았던 종목들이 결과가 훨씬 좋았더라고요. 아마 지금 우리 멤버십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뭐 컨텐츠나 이런 파트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뭐 최근에 뭐 대원 미디어나 VC 쪽 제가 되게 관심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쪽에 실제 네트워킹도 제법 있고,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 그래서 DS 인베스트먼트 같은 기업들이 거기서 또 탄생을 한 겁니다. 잘 알고 있고 확신이 들 때 비로소 내가 꽉 악착같이 쥐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 알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모두 잘하려고 내가 다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은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성향이 혹시라도 너무 지나친 완벽주의자라면 지금 이 파트를 다시 한번 좀 반출해 보시고,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이제 2분기 이제 시작인데, 4월 시작했죠.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종목과 앞으로 담을 종목들을 가지고 어떤 전략들을 취하는 게, 그리고 내가 너무 쓸데없는데 시간을 투자 공부를 한답시고 너무 많이 쏟은 것이 아닌가. 차라리 그 시간에 가족들과 소중한 분들과 시간을 주말에 더 할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게 좀 중요합니다. 오늘 파트에서 이 사항은 그래서 좀 중요하다. 시장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거를 볼 건데요? 라고 저한테 이제 되물을 수 있겠죠. 물론 저는 종목으로 이제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은 봐요. 아예 안 보는 거 아닙니다. 저는 또 제 업이 이쪽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뭐 공부 아닌 공부도 제가 이제 보는 것들이 제법 있긴 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기사 글들을 몇 개를, 뭐 누구나 일반 투자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주 안에서 제가 자료들을 막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기존에도 뭐 나스닥이 어떤 지표를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시장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자, 이게 무슨 차트일까요? 이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인가? 네, 주봉일 거예요. 주봉. 그렇죠? 지금 각 월마다 4개씩 있으니까 주봉이네요. 4개, 5개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이게 무슨 차트일까요? 벌써 40분이에요. 이게 그 고버스. 네. 고버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버스입니다. 고버스. 지수가 하방으로 꺾이면 급등이 되는, 네. 레버리지 2배 수의, 그러니까 인버스죠. 인버스에 곱하기 2배가 되는. 자, 고버스 주봉인데요. 작년에 이제 3월 이제 거의 코로나 쇼크 때 훅 올라왔죠. 이때 시세 빼고는 그 파생 쪽이 강한 파동 변동성이 나오지 않으면 쉽지는 않은 그림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재밌었던 게 4월부터 시작이 돼요. 4월에서 5월 정도에 제 주변에서도 실제 있습니다. 뭐 곧버스를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파생 쪽에서 정말 옷 벗은 분들이 제법 계셨어요. 시장이 더 빠질 거다. 이거는 소위 데드캣 바운스다. 소위 이제 잠깐의 기술적인 강한 반등에 불과하지 시장은 코로나 3월 19일 때보다 더 빠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막 실제로 뭐 우리나라 치면 우리나라의 월과 같은 여의도에서 막 돌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거기 포지션을 가지신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 고버스도 실제 투자하신 분도 계셨었고 개별적으로. 근데 그 이후부터 거의 한 60%인가요? 50% 반토막 이상이 지금 난 거죠. 6,000원대였으니까 이때가 6,000원 위였죠. 4,000원이 날라갔으니까 거의 60% 이상이 지금 손실 구간인, 크게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게임을 일반 개인 투자자가 한다. 글쎄요. 제가 계속 말리고 있죠. 방향성 게임을 한다? 자금이 한 수십억, 수백억 되시나요? 저는 이제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방향성 게임 잘못하다가 훅, 특히나 레버리지 방향성 쪽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마진콜이라는 거를 그냥 무슨 영화 이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도 월가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긴 했지만 방향성 게임 잘못하다가는 훅 벗는 거예요. 정말 한 방을 노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안타깝잖아요. 투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롱런 하려고 잘 지키면서 기회를 잡아내야지라는 것부터 먼저 시작이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잘 모르시는 주린이 분들이 또 곧버스 얘기가 나와서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였고 그 다음이 곧버스였단 말이에요. 지난 라이브 때 제가 보여드렸죠, 그 데이터를. 거래량이 부쩍 늘어나요. 자, 근데 곧버스 얘기를 왜 할까요, 굳이 제가? 복잡하게 앞서서 그 많은 변수들이 다 있었는데, 뭐 외환 시장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냥 쓱 보면 되죠. 근데 저는 지금 이 곧버스를 보고 있어요. 시장을. 다른 거 안 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유일한 카드가 하나 있다면, 유일하게 그냥 시장이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질 거를 볼 수 있는 그나마 제단의 지표를 하나 꼽아보자면 곧버스였어요. 워낙 개인들이 많이 주고 있고 분명히 요동을 치거나, 유일하게 요동을 안 친다고 하더라도 포지션, 개인들의 포지션이 빠지고 큰손들의 포지션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분명히 시장에 안 좋은 신호가 잡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하나의 나침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곧버스 하면 이걸 투자의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투자가 아니라 그 많고 많은, 굳이 밤늦게까지 미국 시장 볼 필요 없고 코로나 변수가 어떻게 됐다, 심지어는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곧버스 쪽 포지션에서 충분히 바뀌려면 바뀔 수가 있고, 이게 안 움직인다면 지금 같은 분위기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강하게 개인들이 빠져나가고 큰 손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림들을 포착하기 시작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가급적이면 현물 쪽 물량을 줄여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는 시장에 이제 유동 자금들 역시도 이제 들어오지 않고 기존 물량들은 빼기 위한 포지션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일봉입니다. 곧버스 잘 보시면
작년 이제 3월 코로나 쇼크 3월 19일 날 피크를 찍고 그 이후로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그냥 내리 하향세를 가고 있지만 거래량도 일부 늘어나기도 했었어요. 올해. 근데 포지션 변경이 언제부터 나왔는가? 작년부터 기관들은 많이 계속 팝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어느 순간 올해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개인들도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좀 꺾이는 그림들이 나오고 아래 파란색 지표 기관들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사고 있거나 물론 기관들까지 같이 사는 그림들이 나온다면 이게 좀 공매 시점이 좀 풀린 다음에 여러 가지 포지션으로 잡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지금 누적 포지션 쪽 있잖아요. 이 아래쪽 차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위에가 얘가 반등을 칠까 안 칠까가 아니라 실제로 이 포지션이 바뀐다고 이 고버스의 주가가 변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포지션 변동이 얼마나 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지표 몇 개만 설정하면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뭐 제가 뭐 특별한 HDS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도 시장 앞서서 제가 그 많은 배경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걸 다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가뜩이나 지금 종목들 볼 것도 많아 죽겠는데 지금 재래시장 곧버스 하나 흐름만 그래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얘를 하나의 소위 우리가 광산에 들어갈 때 탄광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녀석을 하나 들고 가보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 갖고 온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쪽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략 파트 쪽은 너무 뻔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얘도 역발상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대원 미디어도 그랬었고 제가 드렸던 종목들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리드코프도 그랬었고 한국경제TV도 그랬었고 제 카카오톡 채널 쪽에는 굳이 제 종목 추천 안 드리는 이유가 올라가면 물어보세요. 떨어지면 이거 왜 떨어지죠? 언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게 없이 오로지 종목 하나에 그냥.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더 그렇죠. 단순히 이제 뭐 답변을 드릴 때도 있어요. 웬만해서 답변을 다 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뭐 1대1 뭐 투자 자문 뭐 관련된 부분들은 이거는 뭐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요. 최대한 거기에 대한 질문도 좀 삼가해달라고 제가 좀 요청을 드렸었죠. 자, 시세를 쫓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불안하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뭔가 이 사람이 잡으라고 했을 때는 막상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안 잡아 아무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 초라하니까. 근데 역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남들이 안 볼 때 초라해집니다. 항상 모든 종목은. 남들이 안 볼 때. 남들이 정리할 때. 남들이 팔 때. 하지만 그 안에서 코어 비즈니스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더 물량을 담거나 오늘도 저희 지금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계속 눌려있다가 마이크로캡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비중 5% 잡으려다가 10%까지 잡아내고 근데 그게 다시 이제 플러스권으로 접어 근데 한 방에 바뀌어요. 재밌는 게 마이크로캡이나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본 사람들은 해보죠. 근데 일단 시세가 나오고 뭐 정배열이 중요하고 이렇게 가야지 나는 안정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막 말릴 수는 없겠지만 습관적인 부분들도 있고 성향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또 경험에 대한 문제도 가장 크고요. 제가 또 이 방송을 뭐 계속 말씀드린다고 또 그분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 성향이라는 것은 웬만한 노력으로는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성격만 떠올려도 부모님들도 못 바꾸잖아요. 그 성격을. 그죠? 그걸 말 다 한 거죠. 끝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맞는 전략을 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략적인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잦은 매매는 좀 일체 좀 삼가하자. 제가 계속 요즘 눈여겨 계속 보고 있는 게, 야, 지금 저도 어려운 게 그거예요. 지금 프리미엄이 껴있어, 프리미엄이. 한번 올라갔다가 프리미엄이 껴있어. 예전만 하더라도 저는 이 이전 자리 내려올 걸 기다렸던 투자 중에 하나였는데 안 내려옵니다. 종목들이 웬만해서는 10개 중에 한 9개가 다시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죠? 중간에 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싸다고 느끼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놓친 종목들도 제법 있었어요.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한다 못한다 말씀드리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저는 제 갈 길 가기가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솔직히.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야 프리미엄이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얘기냐면 역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기존의 선찜매에 성공을 해서 눈덩이가 된 이 종목을 쥐고 있는 투자자라면 유리한 입지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즘 같은 시장은 더 그래요. 특히 큰 종목들을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금이 돌고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대형주, 조금 이제 중형주 이런 종목들이 계속 회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중성주들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도 있고 시가총액 막 천억대, 이천억대 된 애들이 막 뭐 6천억, 7천억을 가버리고 있으니까 한 달 만에. 그런 종목이 좀 나오더라고요. 또 재밌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역으로 자 오늘 이제 방송 주제이기도 한 잦은 매매하려고 지금 막 눈부릅 뜨고 모니터링 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최소한 눈덩이가 있다면 그 종목 하나에 집중해 가자. 두 개 있으면 더 행복한 거고 세 개 있으면 엄청 행복한 거죠. 못하더라도 10%씩만 쥐고 있어도 30%가 지금 눈덩이가 있는데 수익이 불어난 상태잖아요. 그죠? 못해도 한 20%, 30%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예를 들면 1억 기준으로 3천만 원 투자한 종목이 20% 30%가 나은 거예요. 그럼 뭐 3천만 원에서 뭐 600만 원에서 뭐 800만 원, 심지어 뭐 1000만 원까지 수익이 나고 있다면 1000만 원 이상 해볼만 한 거죠. 전체 자산에서 절반 이상이 조금만 돌아가도 5천만 원 이 전체 자산이 5천만 원, 6천만 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종목에서 얼마든지 여유 있게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또 걔네들이 과연 그걸로 끝날 것인가? 아닌 거죠. 요즘 이런 트렌드를 보면 이 이전 자리로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기존에 샀던 세력들이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기가 쉬우니까 매집을 좀 어느 정도 했고 주식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또 볼륨도 커졌고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얘네가 좀 핸들링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살짝 빨 듯 하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빨 듯 하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이런 차트도 많이 보셨죠? 이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잡으려고 하면 리스크 감소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프리미엄을 난 주고 그렇다면 기존에 밑단에서 못 잡았으니까 리스크 예전에는 뭐 마이너스 한 10%까지 나는 열어뒀다면 마이너스 20%까지 열어두고 대응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 쥐고 있는 분들은 가장 행복한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새로운 종목을 내가 뭘 봐야 되지? 이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를 쫓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자산을 그냥 다 뺏기는 불안한 투자가 된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너무 직시하셨으면 좋겠고 진심으로. 그리고 눈덩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서 계속 좀 막연하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 재미를 보신 분들이 계속 나오고 계시죠. 필요성과 중요성은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떻게든 악착같이 쥐고 가보시려고 노력들 되게 많이 하세요. 맛을 보셨으니까. 근데 그 넘어오는 그 선이 어떻게 보면 백지장 한 장 차이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경험을 한 자와 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글쎄요. 그래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계실수록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시간, 투자에 대한 시간, 뭐 하루 이틀 투자하실 거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시한부 자금을 가지고 뭐 투자하시는 분이 제 방송을 듣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좌, 여유. 그냥 막연한 여유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여유를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고 있지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계속 방송을 지금 4번 중에 2번 줄인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 제가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시고 방송 들어오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만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 그 이상은 아마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고 지금 같은 색깔일 거예요. 새로운 건 없습니다. DS 인베스트먼트, 대원미디어. 제가 뭐 단순히 이 두 종목을 그냥 뭐 저 혼자 이렇게 뭐 미리 아니면 막 많이 사놓고 그 이후에 막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지난 라이브 방송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해하실까봐 처음 오신 분들은 미리 다 공표를 해놓고 공지를 해드렸고 충분히 노출이 된 상태에서 저는 12월 30일부터 대원미디어를 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D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샀던 분들은 100% 이상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방송을 가져간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추천을 한 거였어요. 그 2차 추천이었죠. 기존 분들은 뭐 매집 안 한 상태에서 다 100% 이상이 1차 끝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두 번째 100%또 나온 거였죠. DSG는 두 번을 100% 나온 상황 100%는 아직 안 됐나요? 네. 근데 무상증자에 대한 수익분까지 뭐 반영을 한다면 곧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많은 종목을 내가 봐야 되는가? 그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산업에 대한, 각 섹터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넘쳐 흐릅니다. 이걸 내가 다 공부해야 되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분히 보여드렸고 방송을 계속 할지언정 이미 이제 거기서 캐치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제가 뭐 제 방송이나 이런 거 안 보시더라도 뭐 종목에 이제 카톡방 이런 데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그 이상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4월부터 라이브 방송을 줄인 겁니다. 반으로 줄인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네. 저도 시간적인 이제 할애를 좀 더 해야 되는 게 맞고 다른 쪽에 집중하는 게 맞고 충분히 보여드렸다. 대원 미디어와 DS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기 위해서 뭐하긴 한데 정말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 흔들림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지금 많이 오른 거 가지고 얘기하면 뭐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간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선침해에 대한 왜 중요성, 눈덩이가 왜 중요한지 제가 방송을 들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실전 이거 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대원미디어랑 DS 인베스트먼트로 수익을 내신 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여러분 스스로가 몸에 다 배워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무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굳이 많은 종목을 내가 다 봐야 되나? 애널리스트들도 몰라요. 철강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철강 업종 다 할 것 같습니까? 몰라요. 자기들이 잘하는 데들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디테일하게까지 들어간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래서 카톡방에서도 말이 많이 없는 게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잘하는 것만 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막 종목 문의도 하시고 이러잖아요. 제가 몰라요. 제가 뭐 기존에 알았던 거라면 명확하게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닌 것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추측에 불과하고 소견에 불과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제가 막 불필요하게 아는 척을 해가지고 막 진짜 뭐 정말 고수 이 컨셉에 맞춰가지고 그렇다고 그건 고수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잘할 수 있는 역할에서 이렇게 검증된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게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다 잘한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 잘하고 시장도 다 잘 보고 포트폴리오도 너무 잘 짜고 물론 포트폴리오는 중요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과정이 왜 안 꺼지느냐 전반적인 스몰캡 진화 과정의 지금 하나의 일환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계속 소외를 받다가 한번 튀어 올라간 기업들이 웬만해서는 안 꺼지는 게 기존의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노출이 됐고 노출이 됐을 때 정말 기업적인 명분이 출중한 녀석들은 또 다른 손바뀜이 나오면서 이제 볼륨을 키우기 시작하죠. 얘네가 이제 처음부터 지금 대형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중형주들 이상급 된 애들도 다 이런 마이크로캡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몰캡 시절이. 그 과정이라면 최소한 리스크가 똑같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 그래서 스몰캡, 마이크로캡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무조건 코스닥 무슨 뭐 잡주다 이런 표현들 쓰시지 마시고 이 안에서 정말 진주를 찾아보자. 나만의 정말 그 계좌를 바꿀 법한 기업은 없을까라는 것을 눈 부릅뜨고 보시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그런 기업들도 잘 메모하셨다가 어디 투자 포인트가 있지? 그 안에 충분히 제2의 대원미디어, 제2의 디스인베스트먼트가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도 저도 지금 제가 유일하게 좀 취약한 것을 제 스스로도 좀 계산을 해보면 이 유동성 장세에 대한 변수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계속 오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걸 예전에는 잘 명확하게 작은 기업들이라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단기 트레이딩도 너무 많고 이거 명확하게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저도 매매 시점을 간혹 막 놓치거나 그런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저도 뭐 완벽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전략적인 부 파트가 오늘도 정말 중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말씀드립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단순히 작은 종목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잘 모르고 그렇다면 선침에서 또 성공한 눈덩이가 있다면 쥐고 가자. 이게 단순히 작은 스몰캡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차트가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5년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거든요. 셀트리온으로 투자한 사람은 돈을 제법 벌었을 거죠. 실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쥐고 있었더니 작년에 제법 수익 났다. 근데 과연 5년 동안에 보유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전략은 오로지 이런 스몰캡 마이크로캡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역발상이죠. 기존의 대형주들이 이랬으니까 무턱대고 이제 들고 가자. 삼성전자 수익 날 때까지 한 5년 걸렸다 치면 물론 잠깐 뭐 16년, 17년 때는 반도체 쪽이 좀 강했으니까 갔을 것 같고 손바뀜의 기차금 나왔죠. 셀트리온 투자한 또 개인 투자에서 재미 좀 봤겠죠. 근데 이제 공매도 때문에 당연히 고생도 많이 했을 것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최소한 역으로 생각하면 또 개인들은 생각할 거예요. 어쨌든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해서 10년 들고 가면 수익 날 거야. 근데 10년 동안에 삼성전자로 60%를 먹는 사람과 이제는 어느 정도 또 종목을 보는 해안을 더 넓혀가지고 10년 동안에 매년 뭐 20%씩 수익이 났다. 매년 20%씩 수익 나면 10년이면 몇 프로예요? 60%난 삼성전자 10년 들고 가서 60%난 사람보다 아니면 심지어 6개월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장만 잘 맞으면 뭐 100%, 200%가 나오는데 6개월 안에 어떤 게 나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성향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투자하셨다고 이게 투자를 나는 못한 거야가 아니라 성향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 선을 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도 뭐 계속 말씀드리죠. 대형주 하는 것과 이런 스몰캡은 같습니다. 기업 투자하는 거지 우리가 뭐 작은 장난감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투자를 하는 거지. 그래서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것과 최근에 막 그 뭐예요. 쿠팡 상장에서 막 대박 나고 이랬잖아요. 손정희 회장은 지금 우리 결과 봤을 땐 돈 떼돈 벌었네. 27조, 23조를 벌었네. 막 할 수 있지.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그 양반이 처음 투자할 때는 완전 적자 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쿠팡에 투자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말렸단 말이에요. 미친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해안.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계속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하는 거나 큰 기업들 투자하는 거나 같은 맥락입니다. 어쨌든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업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유기적인 생명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한다면 계속 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에서도 퇴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투자자들한테 이제 뭐 하지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는 투자자라면 그런 기업에 맞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성장한다? 다른 기업이 성장한다면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거죠. 이따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나옵니다. 우한 형제들인가? 거기 있습니다. 그 우리 배달의 민족 아시죠? 배민. 자, 근데 이제 그럼 이러면 생각하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시간을 쏟지 말자. 뭐 저처럼 바텀업 투자자가 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향이 맞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어쨌든 시장에 그 많은 굴곡이 있었는데 시장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가 됐든 계속 올라갈 수도 있죠. 물론 최근에 제가 왜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대형주 장세에서 뭐 수익을 잘 내고 못 내고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까지 봤을 때 스몰캡에서 대형주보다 그 이상 수익 잘 나왔으면 된 거죠.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을 떠나서 어차피 대형주나 소형주나 물론 대형주에 이제 시장이 올라가야지 좀 더 수혜를 계속 받겠지만 지수랑 연동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주식 투자의 성패는 종목에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거잖아. 우리가 파생적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가요? 그죠? 종목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무조건 종목이 아니라 좋은 종목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잘 선별을 해야 된다. 이게 좀 더 비교적 싼 기업을 찾아야 되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업도 찾아야 되고 성장성도 좋고 자산도 최근에 많이 쥐고 있으면 좋아요. 요즘 자산주들이 좀 최근에 잘 가죠? 우리 그 지금 멤버십 중에서 그 회원님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담은 것 중에서도 거래량 없어가지고 뭐야 막 매수하기 어렵다고 하셨던 분들이 막 계셨었는데 어느 순간 막 이제 못 잡죠. 막 거래 얼마 안 나는데 막 양봉 나오고 막 그런 종목들이 나와요. 자산주들 요즘 좀 잘 봐야 됩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은 찾기가 힘들고 희소성이 높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죠? 남들이 안 볼 때 안 보는 곳에 좋은 종목이 있다라는 거죠. 또 역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거랑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남들이 안 볼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굳이 내가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은 그게 맞아요. 왜냐면 샀다가 팔아야 되니까.
회전율이 중요합니다. 유동 하루 오늘 거래 대금도 중요하고 거래량도 중요하죠. 내가 트레이더라면 정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거래량이에요. 거래 없는 걸 투자하면 큰일 나죠. 잘못하다가 막 호가에 못 나오면 내일 트레이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트레이더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저와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라면 그런 가정하에 굳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래가 일단 많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고 노출이 많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내가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데이 트레이딩을 그나마 트레이딩으로 나는 오버홀딩하기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그건 맞다고 봐요. 많이 올라간 종목을 저도 불안하거든요. 그런 종목을 쥐고 홀딩 보유를 한다? 불안하죠. 빨리 시세 나오면 팔고 나오고 싶지. 근데 대다수의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은 눌려 있거나 좀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는 기업들 안에서 계속 분할적인 매수를 좀 여유 있게 뭐 지정가로 가거나 물량을 늘릴 땐 늘리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빵 튀어 올라가면 쉽게 안 내려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10시 반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지금 물 한 잔 마시고 네,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그래도 좀 제법 유익했다 이런 분들은 동그라미 0번 한번 눌러볼까요? 몇 분이나 듣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자, 도토리 가족님, 네, 먼저 누르셨는데 1번 누르셨네요. 0번입니다, 0번. 자, 우리 모라님, 다음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카카오 TV 쪽 좀 설정을 좀 알아봐서 얼굴을 띄우고 좀 하겠습니다. 근데 얼굴 띄우면 뭐 다른 게 있나요? 어차피 투자 방송인데 예능도 아니고 투자에 유익한 내용들만 전달해 드리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시간을 최대한, 그러니까 지금 할애를 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시간을 그만큼 줄여드리는 게 제가 하나의 일이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사항들을 아까 시장을 보아야 되는 몇 가지 나침반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네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보여드렸다. 물론 저의 이제 멤버십에 더 집중을 하겠다고 이제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긴 했는데, 왜냐면 상반기 때가 더 큰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탐방도 좀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몇 개 놓친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에 뭐 투자자가 뭐뭐 할 거리라는 표현하는 게 제일 저는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과거인데 앞으로가 중요한 거고 지금이 당장은 중요한 건데 그런 거 굳이 언급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런 거 봤었는데 얘 올라가서 몇 프로 날 뻔했는데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잘 쓸데없는, 그것도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죠? 건설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우리 그 안에서 기회가 앞으로 뭐가 있을까가 중요한 거지, 이미 기회 터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다만 대원미디어나 DSM 인베스트먼트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색깔들은 이 두 종목이 다 지금 압축이 되어 있고, 다른 것 말고 솔직히 이 두 종목만 올해 그냥 들고 간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농사를 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눈덩이 2개, 3개, 4개 들고 있는 사람들, 투자자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꼭 이 종목들 말고도 멤버십 분들 아실 거예요. 정리하려고 했는데 막 분산이 제법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조금씩만 올라가, 요즘 시장이. 그죠? 한 10종목 중에 한 8종목이 지금 그러고 있죠. 두 종목은 좀 정체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팔려고 했더니 일부 팔고 수익 나서 팔았는데 절반을 갖고 있는데 걔네가 더 올라가서, 그러니까 분산이 되어 있는데 분산된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니까 계좌가 조금씩 꿈틀꿈틀 되고 있고, 최근에 잡았던 녀석도 추가 매수를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17% 20%막 가는 종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대원미디어 DSM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재미는 처음에는 없었죠.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왜냐면 남들이 안 볼 때 어떻게든 좀 싸게 잡아보려고 지금 막 분석 힘들게 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게 뭐야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딱 추천이 딱 들어가면 우리가 막 거기서 막 집중을 하고 제가 보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이유가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도 중요하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음 종목 뭐 잡지? 이 종목도 볼까? 저 종목도 볼까? 오늘 이 리포트 나한테 이것도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차피 내 포트폴리오 안에도 현금 비중 많이 없고 기존에 좀 눈덩이가 몇 개가 있다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차라리 기존에 쥐고 있는 애들 딱 확인할 건 한 몇 개 있잖아요. 다만 1분기 실적이랑 우리 상반기 실적, 1분기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뭐 그렇게 좋을 만한 업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반기 결산까지 괜찮을까? 뭐 볼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선침해가 다 끝나면서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효자 종목이 올해 상반기 때 얘네만 몇 번만 한 두 번, 세 바퀴만 돌아도 100% 되는 거니까 차라리 걔네들 들고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제 리포트가 공식적으로 나가면서, 음, 그 원풍이라는 종목이 나간 적이 있는데, 리포트로 나갔었어요. 원풍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테이펙스도 있고. 참 징글징글하게 안 갔고, 이 원풍이라는 녀석이 지금 시가총액이 그래도 지금 869억밖에 안 되는 마이크로캡인데, 작년 11월 달에 나갔었어요. 11월 달에. 11월 23일이었나? 예, 첫 리포트 나갔었던 게 11월 23일. 이때였어요. 거의 이때쯤. 근데 이때가 어떤 시즌이었죠? 이때가?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이 두 달이 정말 대형주들이 미친 장이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작은 종목이 딱 나가니까 누가 이 종목을 보겠어요? 원풍이라는 종목을. 근데 지금 두 달, 한 달, 두 달, 석 달 딱 지나고 한 차례 시세 분출. 이때부터 팔면 안 되죠. 시세 분출 이런 마이크로캡이나 스몰캡들은 한 번 노출될 때 많은 사람들이 팔고 나오는데 웬만해서는 보유하고 손바뀜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좀 묵었던 물량들이 빠져나오거나 그래서 이제 한 번 노출이 되고 그때 2차 시대 때 이때는 빠져나오는 게 맞죠. 이제 하나씩 한 번씩 한 번씩 분할적으로. 자,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재밌었던 게 이런 종목만 3개월, 4개월 쥐고 있더라도 지금 대형주들보다는 오히려 수익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있는 거죠. 뭐 다 뭐 비중을 뭐 몰빵할 수는 없겠지만 마이크로캡이니까. 하지만 마이크로캡 쪽에 안에 기회가 되게 많이 제법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좀 특집 방송을 통해서 마이크로캡 편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투자자라면 마이크로캡을 쉽게 정말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외에도 뭐 리드코프나 뭐 다 아시죠? 대표적인 종목들 아무도 이게 떨어질 때는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올라가면 말씀들 안 하세요. 이거 수익 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잠깐 수익 나고 판 거죠. 리드코프 10% 먹었다. 잘했네. 계좌는 안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경제TV도 아무도 말씀 안 하세요. 오늘도 고점 찍었어요. 한국경제TV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냥 뭐 작년부터 다른 거 떠나서 뭐 더 들고 갈 건 들고 가고 포트폴리오도 얘는 괜찮네. 테이펙스는 저희가 프리미엄 주고 이제 나갔던 기업 중에 하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리포트 나갔던 게 DNF라는 종목도 있었고 한참 이제 나가고 많이 올라갔었고 고려신용정보 얘도 최근에 이제 또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배당도 좀 있었거든요. 배당 고려신용정보 뭐 유니드나 소리 소문 없이 막 강한 종목들이 있었죠. M게임 최근에 나왔다. 네. 메타버스로 묶여가지고 그리고 국도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리포트 나가는데 나갈 때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들 막 4만 주 하루에 뭐 이런 종목들이에요.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나는 그래도 거래량 많고 잘 알려져 있는 대형주를 할 거야. 아니면 난 믹싱 할 거야. 아니 마이크로캡 쪽이나 나는 근데 이거는 작은 규모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100만 원 투자하셔도 카카오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금액 전체 투자 자산이 작다고 마이크로캡이나 스몰캡 해야지가 아니라 그건 같은 거예요. 요즘 왜냐면 액면 분할하고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하방은 제한적이고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자신 있게 가셔도 좋은 것이 기업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면 하방은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쉽게 안 밀립니다. 그 대주주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고 최대주주 지분이 상방은 뚫려 있잖아요. 얼마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해볼 만한 장사인 거죠. 기업을 잘 고른 상황에다가 선침해까지 끝났다면 아래는 정해져 있어. 내가 감수하겠어. 마이너스 30%까지 감수해야지. 근데 위로는 뚫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300%가 될지 1000%가 될지 2000%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서.
알겠죠? 근데 이걸 고작 10% 먹고 나는 많이 먹었다. 잘 챙겨놔야지. 중요한 잘 살 수도 있지만 정말 힘겹게 기업을 잘 선별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냥 10%짜리 종목을 찾아낸 거야? 밖에는 안 되는 거죠. 자, DS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그 이후에 후속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얼마 전에 나온 겁니다. 벤처 캐피털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꼭 DS 인베스트먼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이런 VC 관련된 상장사들이 실적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DS 인베스트먼트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2019년에 182억 매출했던 게 2배, 100%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매출이 100% 올라갈 수 있지?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탐방을 갔을 때 가능성이 있을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저희 할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몇 개가 좀 엑시시 되는데 올해 뭐 IPO가 있고 뭐 이런 얘기 막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한 이제 붙이는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냥 투자 아이디어로 붙이는 것들이고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단 말이야. 실제로 이렇게 실적이 좋으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야 DS 인베스트먼트 투자 못했네가 아니라 역시 불변의 진리. 역시나 기업은 주가라는 것이 주식이라는 것이 기업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기업이 이렇게 잘하면 실적을 잘 내면 주가로 시장에서 화답을 해주는구나.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잖아요. 아닌가요? 계속 차트만 보고 글쎄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차트 일체 안 봐요. 기업으로만 보고 지금 더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계속 잡는 거. 우리가 봤을 땐 역배열인데 말이죠. 어느 순간 시간 지나서 보면 계속 사서 단가는 낮춰져 있고 추세는 바뀌어 있죠. 자,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제 이런 수익률 인증샷들도 제법 이제 저한테도 많이 보내주시고 해서 대원 미디어 100% 넘는 거가 이제 막 속속 보입니다. 막 실현하는 그림들도 보이고 분할 매도를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뭐죠? 대원 미디어네요. 이것도 136%, 1,300만 원 수익 났다. 네, DS 인베스트먼트 77%. 리드코프도 보입니다. 리드코프. 전 몰랐는데 리드코프를 1년 동안에 보유하신 분이 계세요. 네. 제가 이때 이 시점에서 또 질문을 하죠. 1년 보유해서 100% 수익 날 게 있다면 들고 가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전 항상. 종목을 계속 샀다 팔았다 할 건지 종목 하나로 승부를 볼 건지 아니면 이게 포트폴리오 하나만 있더라도 재미나잖아요. 이게 눈덩이 아니겠어요? 원풍이 있네요. 원풍이. 그죠? 리포트에 나갔던 종목 아까 보여드렸던 거 55%.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이 뭐 계좌를 보여드리고 현실적인 뭐 현타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막연한 이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현실적인 투자에 대한 생활들, 실제 다 본업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시죠. 그러니까 시장을 못 보시니까 내 자금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모니터링은 본인을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일을 하는 건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계속 트레이딩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되는 거니까. 언제까지 그 생활을 하실 건가요? 젊으신 투자자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잠깐은 내가 트레이더에 대한 꿈을 한번 갖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시장을 오히려 더 회의적으로 보게 되는 안목을 가지시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실제 시장은 그런 곳이 아닌데 말이죠. 자, 저는 분명히 또 기회를 한번 더 드렸습니다. 조금만이라도 부지런하신 분들이라면 업비트, 주주 명부나 이걸 구글링으로 아마 검색해 보셨을 거예요. 그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주가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하나투자증권 다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최근 주가입니다. 근데 이 제 라이브 방송 저녁에 오신 분들은 제가 항상 코인 이야기가 항상 부록으로 들어가잖아요. 항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코인을 투자해야 된다가 아니라 물론 코인에 대한 팁, 첫 번째는 비트코인 투자해야 된다. 시장 바뀌었다. 작년에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는 국내 쪽 소위 이제 김치코인이라고 불리는 한국 쪽에 ICO된 코인 쪽에 기회가 많다는 걸 말씀드렸었고 연말까지죠. 왜냐면 내년부터 양도세에 대한 적용, 아직 법에 대한 부분들 재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세 번째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도 이따 잠시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정작 돈을 버는 사람들은 우리 과거에 뭐 정작 서부에서 우리 금광 정작 금을 캐서 부자가 된 사람보다 청바지 팔아서 부자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거래소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업비트가 국내 1위 거래소란 말이죠. 주주를 조금이라도 내가 검색해봤다면 자 지금 거래량이 가상자산 지금 이 관련된 거래액이 코스피를 넘어가요. 대단한 거죠. 이제는 거래소가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조금 정체가 되니까 재미없으니까 다 코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 국내 가상자산이 4월달입니다. 이게 불과 지금 4월 2일, 4일, 일요일날. 네, 최근 겁니다. 최근 거.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넘어갔어요. 다. 그렇다면 누가 돈을 벌어요? 거래대금인데. 업비트 같은 이런 거래소애들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무슨 말씀 드렸었죠? 이번에 코인베이스 상장 확정됐죠? 나스닥인가? 그 말씀 다 드렸었죠? 그것 때문에 업비트도 봐야 된다. 코인베이스가 미국 쪽 1위 거래소 업체인데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도. 그 기업을 IPO를 시켰다는 얘기는 이젠 가상화폐라는 너희 비즈니스 인정해줄게. 투자자들에게 오픈해도 좋아. 그게 IPO잖아요. 인정해준 거예요. 그 선진 금융시장이.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 코인 시장, 이 코인 바닥을 아직도 도박 시장으로 생각하시나요? 리스크는 많이 커요. 아직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길면 한 10년 정도 이제 진화를 해온 것 같은데 비트코인의 역사가 그대로 말을 해주죠. 시장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요. 4차 산업 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은 과연 예전 그대로일까요?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안에서 투자자로서 우리가 계속 기회를 봐야 된다. 공룡이 된 업비트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업비트. 그래서 업비트 얘기를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주가가 뜨기 전부터. 조금만 봤더라도 카카오도 지금 지분을 갖고 있고요. 업비트 두나무라는 회사가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인데 카카오벤처스에서 그리고 카카오에서 전체 한 20%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카카오가 무겁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쓱 보시면 뭐 퀄컴도 있고 이러지만 초기에는 이랬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송치영 대표님 한번 만난 적은 있었어요. 과거에. 예. 자, 에이티넘 투자조합 쪽에서 들어와 있고 우리기술투자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카카오가 있는데 우리기술투자랑 하나투자증권이 이제 나온다. 하나투자증권 좀 후속 투자가 들어와서 좀 밸류에이션 좀 높게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 두나무도 나스닥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막 지금 이 관련주들이 야 이거 진짜 지금 코인베이스가 얼마였죠? 120조였나? 네, 120조인가 130조의 밸류에이션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거의 뭐 네. 어쨌든 이런 사례들도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그래서 지금도 시장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은 이제 노출됐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그렇겠죠. 네. 여러분 스스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끝으로 4월에 관심 스몰캡 쪽 잠깐 말씀드리면 역시나 종목에서 조금 이제 제가 몇 개를 봤어요. 근데 처음에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에 조금 매수가 붙었다가 조정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 추세가 깨지지 않은 종목들이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 좀 이슈가 될 법한 종목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제가 뭐 카카오톡 채널이나 뭐 다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좀 더 들을 텐데 4월 달에 제가 어쨌든 계속 관심을 갖고 실제로 제가 멤버십에 편입할 수도 있는 종목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장중에라도 잠깐 핸들링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탐방을 다녀온 기업도 이 중에 한 군데가 있고요. 예정인 기업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프라, HCT, 국보디자인, 한국카본 4월 달 동안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가 아니죠. 오늘은 30분이 좀 넘어갈 것 같은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가상화폐 에 대한 부분들이 또 빠질 수가 없죠. 최근에도 가상화폐 파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신 줄 몰랐는데 심지어는 가상화폐 투자한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뭐 리스크가 크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대응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변동성이 워낙 커요.
자, 일단 큰 손들이 판을 만들었고 이게 지금 우리 개인들에게 일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ETF, ETP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좀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뭐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뭐 NFT나 뭐 아니면 그 CDBC나 ETF, ETP 이런 용어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ETF는 다 아시죠? 근데 ETP라는 개념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ETF 같은 녀석으로 보시면 돼요. 코인 쪽으로 이렇게 묶여 있고 뭔가를 그리고 변동성이 워낙 크다라는 거. 자, 재밌는 게 비트코인 왜 올랐지라는 얘기 나오는데 업계도 어리둥절. 몰라요. 누가 시장에 대해서 판단합니까? 감히. 특히 유동성장에선 더 그렇습니다. 얘 얼마까지 갈 거야? 의미 없습니다. 자금이 힘이 밀어붙이는데 재밌는 게 거래가 없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소위 도박 시장이라고 일컬었던 시절에는 이렇게 개인들이 막 만들었다가 훅 2년 동안에 그냥 바닥 찍다가 그 이후에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기존에 누군가는 매집을 다 하고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큰 손들이 본격적으로 ETF에 지금 비트코인을 지금 넣고 있는데 파생 상품으로 연결시키고 있고, 무슨 얘기죠? 어느 정도 채굴이 다 끝났다.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산으로서 이제 계속 공식화 시키는 거겠죠. 빨리 넘어갈게요. 지금 좌측에 보이는 게 그 코인, 메인 코인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메인 코인들 다 좀 그나마 시가총액이고요. 1220조 원 비트코인. 삼성전자의 2배가 넘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260조 원. 삼성전자 한 절반 정도 수준 됩니다. 폴카다, 에이다, 리플. 이게 보여드린 이유는 그나마 지금 시가총액을 나머지, 이제는 비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 아래쪽에 있는 녀석들의 볼륨을 키울 가능성이 높은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세 번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ETP랑 ETF 쪽에 대한 부분들 무슨 얘기냐면 묶어낸다 하나에 소위 우리가 그 MSCI 지수 같은 그렇다면 대표적인 아이들 같이 움직여야지 이게 자산 전체 시장으로서 값어치가 올라가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야지 파생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 작업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비트코인부터 먼저 끌어올리고 강하게 나머지에 대한 코인들 시장들을 네 이건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심지어는 영국의 금융감독청에서 영국이 무슨 뭐 어디 뭐 신흥국도 아니고 예? 선진 금융시장이잖아요. 영국 거기서 미등록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에 비트코인 ATM 기업 추가 이런 애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인정해야 되잖아, 그죠? 아직도 여기를 부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시장이 바뀌고 이걸 투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화폐로서 하나의 뭔가 자산, 투자 자산의 하나의 시장으로서 더 이상은 예전처럼 돌릴 수 없다라는 거. 워낙 기득권자들이 너무 큰 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처럼 개인들 몇몇 하면 법 몇 개 때리고 다 그냥 야 폐쇄해. 근데 이미 안 되는 그런 시장이 끝나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복잡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콜, 풋, 네, 파생 상품 관련 포지션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따라서 이제 막 등락한다는 얘기 뭐냐면 변동성 끌 수 있는데 이게 파생으로 묶이면 묶일수록 자산으로 인정받은 거거든요. 크게 안 빠진단 말이에요. 쉽게 ETF에 테슬라만 떠올리셔도 알 겁니다. MSCI에서 아웃됐을 때만 해도 폭락했잖아요. 들면서 ETF 쪽에서 대거 담으면서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오버슈팅 나오면서. 담아야 되니까. 그게 오늘 가장 또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이 뜨겁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냥 진화 과정인 것 뿐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게 뭐다 저다 판단할 수 없는 게 이런 시장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3000포인트 위에서 전문가들이 투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마치 예측을 못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누가 감히 이거를 뭐 예측을 하겠어요? 왜 7천만 원이 넘지? 이거는 고평가입니다. 과열권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거래가 안 터졌는데 또 기본적으로 차트만 봐도 음봉도 안 나오고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몰라요. 자, 페이팔이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 지원 끝났죠. 페이팔이 움직였다.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막 상용화되고 있는 거예요. 다
온라인 상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실제 그 아마존에서도 결제가 페이팔로도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도 묻지마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가격 오르길래 따라 들어갔는데 상폐된 코인에 몰빵했다.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주식시장보다 더 위험해요. 순식간에 그냥 뭐 상폐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이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 이런 시장이 있구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안에도 기회가 많구나. 또 실제 이와 관련돼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가지고 우리 일상이 어떻게 변할까? 또 현재 상장된 기업들 안에서도 이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또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까가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봐야 될 과제 중에 하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막 한참 뭐 다날이나 이런 애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자, 뉴스로 넘어갈게요. 디즈니 OTT 드디어 들어옵니다. 디즈니 플러스. 이 관련된 이야기들 막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대원 미디어 계속 수혜될 수밖에 없죠. 네. 대원 미디어 계속 수혜볼 수밖에 없는 컨텐츠 기업들은 하반기에도 이슈가 많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도 있고. 재평가되는 하수 처리수. 앞으로도 계속 리사이클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겁니다. 뭐든지 모든 자원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들. 이거 안에도 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 관련돼서는 지금 폐기물 쪽 빼고는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골판지 쪽이나 중국이 수입을 금지하면서 그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외에는 또 기회는 좀 제법 있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전기차로 지금 전환이 뭐 2025년까지 막 전 글로벌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그럼 내연기관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무조건 폐차인가?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그거를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 않을까요? 뭐 중고거래도 있을 수도 있고 리드코프가 그 역할도 좀 하고 있죠. 그런 관련된 업체들 인수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건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그렇게 욕을 많이 먹으면서 막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와중에도 매수한 기업들입니다. 보시면 테스나, 워닝머티리얼즈, 삼화권대도 제일기획, 서흥, 한미반도체, 롯데케미칼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서흥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서흥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나선다. 이제 계속 인터넷 이런 다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 토스 같이 막 이런. 네. 자, 심지어는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도 뭐 1등 뺏기네 안 뺏기네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그냥 묵묵하게 쉽게 그 아성이 1등이라면 무너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중은행도 지점 50곳 닫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쓱 보시면 됩니다. 시장 우리 전체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에는 네, 이제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시중은행이 많이 단단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제 이런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늘 수도 있지만 다시 또 ATM 쪽이나 이런 기계들 쪽, 네, 이런 쪽에 대한 아니면 전체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런 오프라인 망을 갖고 있는 그런 쪽이 하나의 은행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또 창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죠. 자, 콘텐츠의 파워. 네. 지금 4월이 됐는데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통신주가 날아가게 됐던 게 콘텐츠로 인해서 새로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개인들이 너무 많이 이슈가 되고 몰린 데는 또 지나치게 공모주하면 대박이라는 공식을 깨주는 네, 가급적이면 공모주 청약은 피하자. 네, 뭐운 좋게 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계좌를 바꿀 만한 투자가 아니라면 너무 힘쓰지 말자. 자, 비트코인, 페이팔, 골드만삭스 관련된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큰 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한 형제들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 포인트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매출 성장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게 유니콘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쿠팡도 적자가 되게 만년 적자였죠. 계속 뭐 4천억 적자 연간입니다. 연간. 누적 적자가 거의 3조 원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대박이 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매출 성장에 대한 매출이 정체가 되어 있는지 성장에 대한지 부분의 포인트는 상당히 중요하다. 뭐 비상장이든 상장사든지 간에 이것 때문에 퍼왔습니다. 자, 이 정도 좀 마무리 할게요. 자, 참고로 같이 좀 여유로운 투자 생활 하실 분들은 제 상황에서 뭐 말씀을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게 뭐지 하실 수 있지만 포트폴리오 만드는 과정이 한 2개월 정도 짧게는 길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눈덩이가 되는 그런 또 경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기회가 된다면 100%짜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안에서 아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명확하게 아시고 여러분들의 첫 단추 잘 끼면 좋을 것 같고요. 오시기 전에 멘토 소개 쪽 보시면
그 가이드 영상이 있습니다. 꼭 보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뭐 문의를 하시거나 실제로 이제 나는 시장을 못 보는데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놓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월요일 밤 생각보다 1시간 반이나 걸렸는데, 네, 1시간짜리 방송인데 그래도 앞으로는 1시간 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매주 월요일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격주로 하죠. 다음 아마 4월 19일 월요일 저녁 방송 때 뵐 텐데, 그 다음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유로운 월요일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